자, 오늘은 교계사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사신은 4명의 신을 의미하는 사신도 있고, 임금의 명령을 받은 신하란 뜻의 사신도 있고, 그 다음 캐대헌에 나오는 사자가 있죠. 사자. 그리고 저승사자,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권과 산맥, 산촌, 산업단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신도는 교계사 22 음양오행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늘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남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좌청룡 바다가 있죠. 그래서 푸른 바다, 그리고 물을 지배하는 건 용입니다. 그 다음 우백호, 서쪽은 백호, 흰 호랑이. 물론 이것들은 다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좌청룡의 색깔이 푸른색이 아니죠. 이거는 처음엔 푸른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돼서 물감 색깔이 변한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백호는 여기 흰색이 남아있네요. 호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상의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랑이처럼 생기지 않았죠? 그 다음 남주작, 남쪽은 주작, 확대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붉은색이 보이죠? 붉을 주자입니다. 새의 모양이기 때문에 작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현무, 현은 검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 현무를 보시면 거북이와 긴 뱀이 서로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신도는 어디에 그려진 그림이느냐? 무덤인데 이 사신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무덤을 사신총이라고 합니다. 총이라는 건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때 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가운데에 황토를 뿌립니다. 지금 이 음양오행이 발생한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은허라고 얘기하는 곳. 이곳은 황토지대예요. 그래서 빗물에 황토가 씻겨져 내려가면서 이 바닷물이 누래졌죠. 그래서 이 서해를 우리는 황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가운데 황토를 뿌리고 그 위에다가 관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방위의 색깔이기 때문에 방은 방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방색이라고 하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리고 가운데에 황토를 뿌리죠. 이 사신이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동음이의어, 사신, 죽을사자를 쓰는 사신도 있습니다. 이 사신은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살릴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죽을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신도는 만주 지역과 고구려 지역과 밑으로는 경상북도 영주 순흥읍에 있는 고분군 곳곳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이것은 압록강입니다. 여기가 국내성이죠. 그런데 고구려는 물론 그 뒤에도 쭉 이어지지만 평지성과 전쟁이 나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항을 합니다. 산성이 있죠. 그래서 고구려 최초의 성이 수도가 국내성인데 늘 그 인근에 산성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성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양의 경우에도 쳐들어오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남한산성으로 갔죠. 그래서 한양의 경우에는 북한산성과 남한산성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평지성과 산성이 어려운 구조가 되는 해안 지역에서는 읍성이 발달합니다. 읍성. 읍성은 행정과 수비를 겸하는 곳이 읍성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해미읍성, 그리고 전라도에 나간읍성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신청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무덤을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근데 이건 뭐죠? 이것은 자, 내 귀퉁이에 밑에 돌을 놓고 그 위에다 다시 이제 위에 무게를 받칠 수 있는 길다란 돌을 얹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붕을 덮으려면 방법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다시 돌을 집어넣는 거죠. 그 위에는 다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에서 위를 본 모습이에요. 고구려의 그 무덤들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모 위에 다시 짧은 돌 4개 놓고 다시 그 위에 걸치는 돌 놓고 다시 그 위에 또 걸치는 돌 놓고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면서 꼭지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들어가는 입구를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큰 돌로 막아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놨죠. 도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오방색은 5가지 방향, 방위의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색동 저고리로 나타나죠.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녹색과 청색은 구분이 안 됐었습니다. 둘 다 푸르다예요.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거는 5가지 색실을 달아가지고 귀걸이죠. 오방색 귀걸이입니다. 그럼 왜 이 오방색을 썼느냐? 오방색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 다음에 가운데의 황 이것은 바로 우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돌잔치 때 이렇게 색동 저고리를 입혀요. 왜냐? 이 우주의 기운이 이 아이가 잘 크도록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원래 오방색에는 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현무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검은색은 음양오행이 들어오면서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는 검은색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을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그 기록에도 진심이었지만 모자에도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종 쓰개 머리에 쓰는 것이 쓰개죠. 이것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절풍이라든가 나관이라든가 소골,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조우관이죠. 자, 모자 위에 이렇게 새의 깃털을 답니다. 어디서 봤죠? 지금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압 궁전의 벽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우관과 그 다음에 환두, 이 손잡이 쪽에 둥그런 고리가 달려 있죠. 그리고 긴 칼이에요. 이것은 바로 고구려인의 무사들의 복장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이것도 벽화에서 나온 건데 지금 머리에 새의 깃털을 달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일상적으로 고구려의 무사들은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죠. 보병이 별로 없고 기병이 중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고구려는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이라는 거죠. 유목민족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지배층도 기마일지 이쪽도 유목민족인 흉노의 후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임나가야 본부설이라고 해서 이 한반도의 남쪽 지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농경민족이지 유목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특히 천마총에서 천마도가 나왔다는 것, 말을 타는 그림, 말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유목민족의 후예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립이라고 있습니다. 자, 김삿갓의 한자 이름이 뭐라 그랬죠? 김립, 김삿갓. 설립자의 위에 대나무죽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삿갓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자로 만든 것이 삿갓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초립입니다. 풀초자예요. 그래서 왕골이라든가 집 등을 엮어서 만든 모자입니다. 원래는 관례를 치르기 전에 관례가 뭐죠? 관혼상제. 관은 모자를 쓰는 겁니다. 즉 나이 스물이 되면 어른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것이 관례인데 관례를 치르기 전에 미혼 남자는 이렇게 초립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초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이런 식의 모자를 쓴 상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은 양옆에 솜을 2개 달았죠. 왜? 오랜 길을 가다가 다치거나 하면 피를 지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용으로 양쪽에 목화솜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 초립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이 초립을 쓰고 있는 또는 초립을 쓰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초립동이라고 합니다. 초립동이. 그러니까 원래 초립은 미혼 남자의 모자였는데 그런 걸 쓸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초립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은 양반들 또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립이라고 하죠. 전립. 이건 왕의 모자입니다. 전투모. 공작의 깃털을 달았어요. 그리고 사모, 벼슬아치들이 일을 할 때, 궁중에서 일을 할 때 쓰는 모자죠. 사모. 이거는 우단으로 만든 모자입니다. 그래서 우단사모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양 본 적 있죠? 종묘 제례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은 궁중 악사들의 모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금관, 흑관, 관모, 정자관, 유건, 탕건. 이 탕건을 감투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조선의 남자들은
모자에 진심이었고 남자들도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귀걸이를 여자만 한다고 사는데 아니죠. 신라, 황호동에서 나온 금 귀걸이죠. 금세공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건 왕이 귀에 매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도 쌍화점 이런 데 보면 고려 때까지도 남자들은 귀걸이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들의 경우에는 외출을 할 때 너울을 쓰거나 이렇게 모자를 쓰고 약간 투명한 천을 늘어뜨려 가지고 얼굴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너울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장옷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팔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매가 있는 것은 장옷이고 소매가 없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데, 쓰개치마라는 건 뭐냐? 그냥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이 쓰개치마예요. 쓰개치마. 그리고 겨울에는 조바위나 아니면 남바위를 썼습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지금 이 돌제비 애기는 이 애기들은 참 모자를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요거를 아얌이라고 합니다. 아얌. 그럼 이제 움직이면 요 아얌이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아얌에서부터 아양 떨다란 말이 생긴 겁니다. 아양 떨다. 젊은 여자가 이런 모자를 쓰고 이렇게 머리를 갸웃갸웃하면 얼마나 사람을 홀리겠습니까? 그래서 아양 떤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조바위입니다. 겨울에 쓰죠, 당연히. 귀를 덮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귀가 시리니까. 그런데 아주 추워지면 아예 남바위를 씁니다. 남바위는 뭐냐? 이렇게 쓰는데 아예 가장자리에 털 가죽을 다른 거예요. 지금 이 털이 보이시죠? 이것이 남바위입니다. 근데 보통 조바위도 위가 보통 뚫려 있고, 사실은 뚫려 있어야 머리 크기에 관계없이 쓸 수 있죠. 막혀 있으면 모자가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조바위와 남바위의 특징입니다. 이 사자는 시킬 사자입니다. 그래서 먹게 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사동이 되는 거죠. 시키는 겁니다. 동작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누가 시켰느냐? 임금이.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나가는 신하, 이것이 사신입니다. 신하신자를 써요.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말이 함흥차사가 있습니다. 그 이방원이 형제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 꼴이 보기 싫은 이성계는 자기의 고향인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 태종이죠. 계속 그 사신을 보내요. 모셔오라고. 그러면 이제 이성계는 자기 거주지 그 근처에 사신이 나타나면 활로 쏘아 죽였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갔던 사신들은 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함흥차사란 말은 돌아오지 않는, 소식이 끊어진 그런 뜻으로 씁니다. 아니 심부름을 시킨 지가 언젠데 여태 함흥차사야?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받은 명령이 뭐냐? 사명입니다. 그런 무리를 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사절단 이런 게 있죠. 권력을 행사한다. 행해서, 권력을 행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사라는 것은 힘으로 부린다는 뜻이에요. 일사자가 아닙니다. 시킬 사자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명령을 받고 누구예요? 천사죠. 그 다음 노사관계에서는 노는 노동자고 사는 사용자입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대사관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대사가 있습니다. 즉 국가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가장 크죠. 가장 높죠. 그리고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영사가 있어요. 영은 거느릴 영자입니다. 그래서 소령, 중령, 대령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영관급 장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는 이사자가 아니라 일사자입니다. 즉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일에 대해서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일사자입니다. 그 다음 광고를 사절한다. 사는 감사하다란 뜻이죠. 시에. 절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하면 고맙지만 거절하겠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조선시대 때 통신사가 있었죠. 통신사. 지금은 통신은 이제 소식을 주고받는 게 통신이지만 그 당시에는 국왕의 뜻을 전한다란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래갖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좀 지나고 나서는 조선에다가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사절단을 보내달라라고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들이 한양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를 거쳐서 이렇게 해갖고 일본 동경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통신사에 가던 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가서 다시 일본 그 여객선을 타고서 배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 통신사의 길을 따라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통신사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막강해지면서 이제는 거꾸로 조선이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신사유람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죠. 왜 신사냐? 서양에서는 젠틀맨 아닙니까? 신사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이때 유람단들은 조선 옷을 입고 간 사람도 있지만 서양인의 복색을 하고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사라고 하는 거. 이 부는 굉장히 큰, 지금으로 치면 도나 큰 도시 같은 이런 곳이 부입니다. 그것에 임금의 명령을 받은 자가 부사예요.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는 거의 영동 지방 일대를 다 관할을 하죠. 그래서 도호부라고 합니다. 호위하는데 도, 우두머리 도자죠. 그래서 함대 사령관이 제독이고 해군 전체를 다 통솔하는 사람이 도독이잖아요. 도독. 편수, 도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모이는 곳을 도시라고 하죠. 그런데 그 밑에 부사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 부는 버금이란 뜻이에요. 버금이 뭐죠? 둘째. 그래서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 딸림화음이 있죠. 버금은 둘째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장 밑에 뭐가 있어요? 부사장, 반장 밑에 부반장,
회장 밑에 부회장이 있죠. 그래서 이 부사라고 하는 건 사절단의 우두머리는 정사입니다.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이 부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면 칠사당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강릉 대도읍인데, 자,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또다시 지붕 하나 더 얹었죠. 이런 지붕을 소슬대문이라고 합니다. 대문이 솟아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요것은 주춧돌이죠. 주춧돌을 한자로는 초석이라고 합니다. 초나라 초자 왼쪽에 돌석이 들어갔어요. 괸돌입니다. 받치는 돌. 나무를 받치기 위한 돌. 왜? 직접 나무가 땅에 닿으면 나무가 썩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비에 젖지 않게 나무를, 주춧돌을 놓고 나무를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턱이자 초석초자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기초가 되는 건 뭐죠?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휘 중심의 개념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어휘력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vocabulary. 자, 이 사진은 조선통신사의 행렬도입니다.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호위를 해가면서 이 길을 호위를 해갖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정사겠죠. 위에 파라솔까지 있네요. 양산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정사의 사절단의 수행원들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외놈이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조선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신사 이 시절만 해도 일본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였던 겁니다. 그 다음 옛날 이런 행사하는 그림들을 보면 이런 한자들이 써 있는데 여긴 뭐라고 써 있느냐? 사령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사령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행차가 나갈 때 제일 앞에서 물러거라 비켰거라 하고 길잡이를 하는 잡일을 하는 사람이 사령이에요. 사령. 그래서 요 한문을 보면 한자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 말고 또 이 부사도 알아야 돼요. 이 사는 뭐냐? 품사란 뜻입니다. 품사는 다 사로 끝나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부는 버금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왜 둘째라고 했나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동사나 형용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빼도 문장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길 보면 원래 문장이 뭐냐? 그들은 완벽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여기에 어쩌면 정말로 아주 빨리 다시 조용히 함께 매우 지금 이 노란색이 다 부사입니다. 지금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완벽하다. 행복하다도 형용사죠. 그럼 살다는 이건 동사입니다. 동작이에요. 그런데 형용사와 동사가 연결되려면 개를 붙여야 됩니다. 아, 어, 게이지, 고가 있어요. 개는 언제 쓰느냐? 형용사와 동사를 연결할 때. 것은 명사죠. 명사 중에서도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의존 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다는 나는 학생이다. 이것은 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다는 영어의 is에 해당돼요. be 동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문법 체계가 다른 거죠. 그 다음 사극을 보면 사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 사또는 원래가 사도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경주에서 상주로 가는 지역, 경상도, 강릉에서 원주, 강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일정 지역을 맡기는 것이 사도인데 사도가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도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승사자라고 할 때 쓰는 건데 도교에서는 도교에서는 지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우주, 빅뱅 이전의 우주가 하나의 덩어리였을 때 이것을 태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죠. 그 다음에 음과 양과 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화수목금토의 오행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 도교의 하느님, 이것이 옥황상제입니다. 그러면 옥황상제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옥황상제는 바로 북두칠성이 있고 여기 북극성이 있죠. 왜 북극성이 중요할까요? 옛날엔 방향을 잡을 때 북극성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성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옥황상제는 북극성에 있는 궁전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옥황상제는 인간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너는 70까지 살아라, 너는 50까지만 살아라. 그러면서 그 인간이 죽으면 그럼 저승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저승. 그러면 이제 저승으로 데려가면 누가? 저승사자들이. 자, 죽음을 의미하는 건 검은색이죠. 그래서 저승사자는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있는 자들은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벌 주는 책임자가 염라대왕입니다. 그 다음 도교에서 그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불교 쪽에서도 경지에 이른 사람을 도사라고 해요. 아유, 그 사람 아주 주식에 대해서 도사야. 경지를 이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옛날에는 아이들이 일찍 많이 죽었어요. 언제 많이 죽었느냐? 100일 될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100일 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 직전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돌을 지나면 이제는 생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도 했죠? 100일 잔치도 했었죠. 100일 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자,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북극성이죠? 그러면 북극성 곁에 있는 게 뭡니까? 북두칠성이죠. 이 북두칠성의 중심이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을, 특히 남자 이름을 칠성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죠? 옥황상제한테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면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그래서 칠성입니다. 그러면 저승사자라고 했는데 이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죽은 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자가
저승사자예요. 그럼 이제 저는 뭐냐?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저죠. 말하는 사람에게서 멀 때 저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곳, 가까운 곳은 이승이고 죽어서 가는 저 먼 곳은 저승인 겁니다. 승의 뜻이 원래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이왕 이절을 했으니까 그까지 합니다. 그것 가져와. 뭐예요? 화자에게서 말하는 사람에게서 멀고 듣는 사람에게 가까울 때 글을 씁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그때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런데 이제 그 호남 쪽 사투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거시기라고 하죠.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거시기 있잖여, 거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차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승사자인데, 자, 캐대헌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사자죠. 오른쪽에 있는 건 스승사자입니다. 교사라고 할 때. 그런데 왼쪽에 들어가 있는 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자죠.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영어 표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저승사자와 이 사자는 동음이의어인 겁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자와 이 사자는 또 다르죠. 사자. 사신은 신이지만 사자는 죽은 자예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죽은 자를 망자라고 얘기합니다. 망한. 즉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자, 사자가 나왔으니까 불사신이 있죠. 아무리 해도 죽지 않아요. 몸신자입니다. 그랬을 때 불사신이다 라고 하는데 불사조란 말도 씁니다. 이 새인데 이 불사조는 이집트에서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새입니다. 이 새는 생명은 해치지 않고 이슬만 먹고 산대요. 그러고서 500년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을 태우고, 여기 지금 불길이 보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불사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불사. 이 새를 이 영어권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이 새를 피닉스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이렇게 읽죠. 피닉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이 사자는 불교 쪽에서는 그럼 어떠냐? 불교에서 사자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례 화엄사에 있는 사자탑입니다. 돌아가면서 네 마리의 사자가 이 탑을 받치고 있어요. 왜? 깨달음을 얻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사자후를 토하다라고 하면 이 후는 허파에서 공기가 나오는 게 후입니다. 토는 흑토자의 왼쪽에 입구가 들어가면 입으로 토하는 거죠. 그래서 구토하다, 토했어요 라고 할 때 이거 쓰는 겁니다. 그럼 사자후라는 건 진리의 깨달음을, 진리의 깨달음을 우렁차게 부르짖는 것이 사자후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자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마 사자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자 울음소리는 그냥 킁킁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절에 가면 대웅전, 부처, 좌우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데 문수보살은 이렇게 사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즉 지혜, 항상 깨달음을 얻어라.
불법에 정진하여라. 그 얘기죠. 보현보살은 이것은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코끼리 중에서도 특히 태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코끼리는 흰 코끼리죠. 그 흰 코끼리가 백상입니다. 백상. 그 다음은 사회권인데 이것은 사회적 기본권, 줄여서 그냥 기본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천부인권이란 뜻으로 이해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설명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은 하늘이고 부는 부과하다,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천부인권은 뭐냐?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천부인권입니다. 그래서 사회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국가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합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이제 기본인권, 기본권이라고 한대요.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등이 있는 것이고, 평등권은 성별이나 남자냐 여자냐, 늙었냐 젊으냐, 종교가 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사회적 신분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정권은 권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권리와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는데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 즉 후보가 돼서 뽑힐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는 당하다란 뜻이에요. 선거를 당할 권리, 즉 뽑힐 권리죠. 그리고 투표권, 이런 것이 참정권입니다. 사회권은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주거를 확보할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권이고, 청구권은 내가 어떤 부당한 손해를 입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청원, 이러이러한 것을 들어주십시오.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배상은 가해자가 직접 지불하는 게 배상이고, 보상은 제3자가 대신해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상은 다릅니다. 그 다음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존엄을 받을 권리죠.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 존엄이 바로 dignity, 이겁니다. safety, 안전할 권리, rights, 권리를 주장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양쪽 저울이죠. 양파의 저울, 즉 공평하게란 뜻이죠. 그래서 United for Change, 잘못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뭉쳐야 한다는 거죠. 단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위한 단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Every voice matters. 모든 의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embrace는 이제 껴안다는 뜻인데 diverse humanity,
그래서 인류의 다양함을 수용하자. 즉 인종차별 금지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그 다음 human rights for everybody. 그러니까 human rights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 기본권을 이란 뜻이죠. 초등학교에서 이 인맥을 배웠죠. 나뭇잎의 맥.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막 그물처럼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이것을 그물맥, 그리고 옥수수잎 같은 경우는 나란히 맥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산이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산맥이죠. 피가 쭉 흘러가는 곳을 혈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가 흐르는 곳은 혈맥이고 기가 흐르는 곳은 경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맥락을, 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맥이 있죠. 심장에서 나오는 피, 그 피에는 양분과 산소가 있죠. 그럼 왜 움직일 동자 쓰느냐? 심장에서 나올 때는 저 끝까지 보내기 때문에 세게 나오죠. 맥박이 강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맥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점점 가늘어지다가 실피치를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양분 대신에 찌꺼기와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걷어가지고 정맥으로 오죠. 그래서 정맥은 고요할 정자입니다. 느리다는 뜻이에요. 동정이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 이것이 정맥이죠. 그럼 이제 동맥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맥이 세잖아요. 그 박자가 맥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지 않아요. 느렸다, 빨랐다. 그런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죠. 그 다음 난맥상, 난맥, 맥이 막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맥상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진맥을 하죠. 맥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다 하고 맥도 다 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진맥진이라고 하죠.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걸 인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학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맥이 금이 쭉 흘러 들어가는 맥을 금맥이라고 하고, 물이 흘러가는 길을 수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는 지맥이 있잖아요. 지기가 흐릅니다. 땅속에도 기가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가 흐르는데, 자, 백두산에서부터 태백산맥을 해가지고 지금 지기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삼각산을 통해서 백암산, 청와대 뒤쪽에 있는 산이죠. 그리고 인왕산, 그리고 낙산으로 이렇게 펴집니다. 이게 지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는 곳, 이것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명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복궁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이 명당인 거죠. 이런 것을 따지는 걸 풍수지리라고 합니다. 풍수지리. 그러면 여기 학맥으로 맺어진 인연, 그게 학연이에요. 그 다음 누구 조카다, 누구 사위다, 이렇게 피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 혈연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것을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학연과 혈연과 지연으로 사람을 뽑고 지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누려야 될 권리가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빨리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산촌인데 몇 산자를 썼으니까 산에 있는 마을, 이것이 산촌입니다.
마을 촌자죠. 그런데 넓은 지역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이런 것은 흩틀산자를 써서 흩틀산 이렇게 산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산촌의 반대는 뭔데? 집촌입니다. 모일 집자예요. 이렇게 다 모여서 살고 있죠. 이것이 집촌인데 조선의 역사에서는 집성촌을 알아야 됩니다. 성이 뭡니까? 성은 아버지 핏줄이죠. 김씨, 아들도 김씨잖아요. 그래서 같은 친족끼리, 친족이 바로 혈족입니다. 척족은 남이에요. 척족은 엄마 쪽 핏줄은 남입니다. 그래서 친족, 척족 합해서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같은 친족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집성촌입니다. 이런 일은 왜 생겼느냐? 조선 후기에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줍니다.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장남 옆에 붙어서 장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집성촌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 산업, 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농업, 어업, 수산업, 임업 그 모든 것이 다 산입니다. 생산해내는 거죠. 단지라고 하는 것은 단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둘러치는 거죠. 그래서 산업단지 이걸 이제 옛날에는 공업단지라고 그랬어요. 줄여서 공단이라고 했는데 자 공단에 이렇게 공장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공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단입니다. 대표적인 게 구로공단인데 이 사진은 지금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옛날에 구로공단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쪽에 주로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국가산업단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지방산업단지고 도시에도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농촌에는 농업과 공업을 합해서 상승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신과 사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특히 이 사자는 불교에서는 지혜의 상징이다 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사회권, 그 다음에 맥자와 산자를 했습니다. 흩어질 산자예요. 그리고 산업단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와 재판할 때의 삼심제도 그리고 상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